내 집이 감옥이 될 줄이야. 여보, 위층 소리. 조금 심하지 않아? 이사 왔으니 정리하느라 그렇겠지.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애들 보느라 힘들죠? 이거 애들 좀 먹여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잠을 좀 못 자서요. 우리 애들도 참 예쁜데 밤에 거실에서 뛰는 소리가 미층엔 좀 크게 울리더라고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저희 거실에 매트 4cm짜리 다 깔았거든요. 애들을 묶어둘 수도 없고 저희도 조심한다고 하는 건데 아줌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아파트 살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아, 진짜 짜증나게 누구네 안 키워봤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였나요? 저는 작년 봄, 이 집의 열쇠를 처음 손에 쥐었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32살에 시집와서 30해 넘게 교단에 서며 제 손엔 분필 가루와 아이들 시험지만 가득했죠. 퇴직금에 연금, 그리고 남편과 평생을 아껴 모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마련한 신축 아파트. 푸른 숲자리 502호. 그게 제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남들은 그러더군요. 그 나이에 무슨 무리해서 새 아파트를 가느냐고. 하지만 저는 나만의 숲이 필요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침이면 베란다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오후엔 찻잔에 일렁이는 햇살을 구경하는 그런 평범한 사치 말이에요. 이사 온 첫 주 제 일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베란다 한쪽에 정성껏 가꾼 화원. 정숙의 숲이라고 이름도 붙였죠. 분홍색 제라늄부터 초록빛 몬스테라까지 아이들 커가는 것 보듯 매일 잎을 닦아주었습니다. 찻잔에선 은은한 자스민 향이 올라오고 창밖으론 단지의 숲길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았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 퇴근한 남편 성철 씨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허허 웃으며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었죠. 그게 우리가 꿈꿨던 완벽한 평화였습니다. 딱 일주일, 그 평화는 딱 일주일만 허락되었습니다. 위층 602호가 이사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팔시루떡 3팩을 챙겨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웃끼리 첫인사가 중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래층 502호예요. 오늘 이사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떡 좀 가져왔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애들이 둘이라 좀 시끄러울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젊은 세대의 말투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웃었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애들도 그랬는데. 그게 제가 범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덜 끝났으려니 했습니다. 밤 11시, 12시. 천장에선 드르륵 가구를 끄는 소리와 쿵하고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이삿짐 정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거실을 가로질러 달리는 소리였습니다. 발꿈치로 바닥을 내리찍는 그 소리. 이른바 발망치 소리였습니다. 애들이라니 어쩔 수 없지. 내일은 조용해지겠지.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귀마개를 꽂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 정각이 되자마자 천장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하얀색 안스리움 꽃잎 위에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있더군요. 위층에서 얼마나 뛰어대는지 천장 이음새에서 떨어진 미세한 석고 가루였습니다. 정성껏 가꾼 제 숲이 위층의 무심한 발짓 한 번에 먼지로 덮여버린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쉬나 했더니 내 집이 울리기 시작했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진동이 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찬물 위에 일렁이는 건 햇살이 아니라 위층에서 전해지는 미세하고 기분 나쁜 파동이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여보, 위층 소리. 조금 심하지 않아?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남편은 신문만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이사 왔으니 정리하느라 그렇겠지.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예민함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첫 번째 화살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602호 세댁의 무관심 그리고 남편의 방관. 그 사이에서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일은 조용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램을 비웃듯 더 큰 소음의 소용돌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 집이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공포스러운 예감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602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문전박대와 상상치도 못한 비아냥이었습니다. 아줌마 애 키우는 집에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의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 정숙 씨의 인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선의는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부탁했는데 그 진심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배려라는 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요. 602호 세댁에게 가져갔던 샤인 머스켓은 제 노후를 망칠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에서 들리는 발망치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죠. 제 신경을 하나하나 갉아먹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웃 사촌인데 제가 먼저 다가가면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합리적이니까 좋게 말하면 들어줄 거라 생각했죠. 아유 세댁, 애들 보느라 힘들죠? 이거 애들 좀 먹여요. 샤인 머스켓이 달고 좋더라고요.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잠을 좀 못 자서요. 우리 애들도 참 예쁜데 밤에 거실에서 뛰는 소리가 미층엔 좀 크게 울리더라고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어머 아줌마. 저희 거실에 매트 4cm짜리 다 깔았거든요. 애들을 묶어둘 수도 없고 저희도 조심한다고 하는 건데 아줌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아파트 살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예민하다는 그 말.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복도에 멍하니 서 있는데 닫힌 문 너머로 세댁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누구네 안 키워봤나? 터덜터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잠 좀 자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었을까요? 하지만 더 큰 비극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거봐, 내가 가지 말랬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니까 애 키우는 엄마들이 질려하는 거야. 시끄러우면 낮에 산책이라도 나가든가. 아님 절에라도 들어가 살든지. 남편의 그 무심한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무례한 이웃에게 치이고 안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 아내. 그때부터 제 기괴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집인데 제 돈 내고 산 제 공간인데 저는 죄인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 쿵소리가 나면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나 내 발소리가 위층을 자극할까봐 저는 두꺼운 수면 양말을 두 켤레나 겹쳐 신고 까치발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은 5 이하로 줄이고 숨소리조차 낮췄죠. 내 집인데 왜 내가 숨을 죽여야 하나?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항의하고 온 날 밤 위층은 보란듯이 광란의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게 바닥을 내리찍는 아이들의 발소리, 일부러 의자를 끄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 그리고 들려오는 세댁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보복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더 말해봐. 누가 이기나 보자는 노골적인 조롱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천장 너머의 그 악의적인 소음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이제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대한 괴물의 뱃속 같았죠.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빌었습니다. 제발 이 소음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지만 제 간절한 기도는 비웃음이라도 사듯 다음 날 아침 더 잔인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나요? 저는 그날 밤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정숙 씨에게 환청과 이명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일상은 무너지고 소중했던 화초들마저 말라 죽어갈 때 정숙 씨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 손주들이 왔는데 너희가 감히? 602호의 역대급 내로남불 현장이 공개됩니다. 무너진 일상, 환청 속에 갇힌 영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를 찢는 폭발음도 누군가의 고함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언제 날지 모르는 소리를 기다리는 정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소리가 나지 않아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층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도 제 귓가에선 쿵쿵거리는 환청이 떠나지 않았죠. 602호가 이사 오고 3달 만에 제 영혼은 그렇게 가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신경성 이명과 공황장애 초기라고 하더군요.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몸이 구름 위에 뜬 것처럼 몽롱해졌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천장만 바라보다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베란다의 화초들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건지 잎사귀 끝부터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물을 줄 기운조차 없었죠. 이제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저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1년 중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온다는 소식에 모처럼 시장도 보고 갈비도 재웠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보다 앞선 건 공포였습니다. 위층에서 우리 애들 소리를 트집 잡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에 전날 밤을 꼬박 세웠죠. 어휴,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그런데 얘들아, 집안에서는 살금살금 걸어야 해. 알았지? 뒤꿈치 들고 쉿. 오랜만에 본 할머니 집에서 신이 난 7살, 5살. 손주들에게 까치발을 강요하는 제 모습이 참 비참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그러고 살아요? 괜찮아요. 하며 웃었지만 제 가슴은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불행은 늘 예상을 빗나가지 않더군요. 손주들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떨어뜨린 지 정확히 1분 뒤였습니다. 아줌마,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낮잠 자는데 아래층에서 이렇게 쿵쾅거리면 어떡해요? 본인들은 조금만 소리 나도 올라오시더니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아, 세댁 미안해요. 오랜만에 손주들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조심시킬게요. 조심이고 뭐고 애들 단속 못할 거면 데리고 오질 마세요. 동네 창피해서 진짜.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이라고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불러놓고는 제 집에서 이웃 눈치나 보게 만든 못난 어미가 된 기분이었죠. 결국 아들 내외는 저녁도 먹지 못하고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겁먹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손주 녀석이 할머니, 내가 잘못했어. 라고 묻는데 그땐 정말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새끼도 못 오는 집이. 이게 무슨 집이야?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 텅 빈 집에서 터져나온 통곡 소리는 천장에 닿지도 못하고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울먹이며 전화를 해왔더군요. 지역 맘카페에 제 이야기가 올라왔다면서요. 502호 할머니 조심하세요. 본인 손주 올 땐 난리치면서 이웃 애들 소리엔 사사건건 12건은 정신 이상자 노인네입니다. 글 아래에는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수십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인격이라는 성벽이 젊은 여자 손가락 몇 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함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다시 절망이 되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더군요. 식탁 위에 놓인 까맣게 타버린 갈비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미친 노인네로 만들었지? 그럼 내가 진짜 미쳐줄게. 눈물도 마른 제 눈에 기괴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배려하면 배려받는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안에 평생 잠자고 있던 악마가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정숙 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감정적인 고함 대신 20년 교사 경력의 치밀함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그녀. 새벽 2시 위층의 광란이 시작된 그 밤 정숙 씨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사자후를 터뜨립니다. 법대로 해. 그래, 법대로 끝까지 가보자. 얌전한 고양이의 반격, 법보다 무서운 진심.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발톱을 드러낼 때는 부뚜막이 아니라 상대의 심장을 겨냥하는 법입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배려와 용서를 가르쳤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새벽 2시 무너진 천장 아래에서 펜 대신 칼을 들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위층에선 성인들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지 의자 끄는 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가 천장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을 졸이며 이불을 뒤집었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신경안정제 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잠드는 게 아니라 맨정신으로 이 지옥을 기록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높이 들었습니다.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날짜와 시간을 확인한 뒤 데시벨 측정기에 찍히는 층간소음 수치를 하나하나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65데시벨, 70데시벨. 수치가 올라갈 때마다 제 분노도 차갑게 얼어붙으며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온 정신과 진단서, 맘카페의 그 저열한 허위 글들을 캡처한 서류 뭉치. 그것들이 이제 제 무기가 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관리소장과 동대표 그리고 경찰까지 불러 602호 앞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새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하더군요. 아, 진짜 또 왜 그러세요? 경찰까지 부르고.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라도 난 거예요? 말 조심해. 이 사람이 당신 노망 소리 들을 정도로 만만한 사람인 줄 알아. 방관만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우는 저를 제가 숨겨둔 수십 장의 약봉지를 발견하고는 뒤늦게 무너진 모양입니다. 남편이 애 세댁 의남편 멱살을 잡으려는 걸 제가 차갑게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으니까요. 자, 이건 어젯밤 당신들이 술 마시고 떠든 영상이야. 70데시벨이 넘더군. 이건 내가 당신들 때문에 겪은 공황장애 진단서고. 이건 당신이 맘카페에 올린 허위사실 유포 증거야. 그건 소통 차원에서 올린 거지. 소통? 아니, 이건 살인미수야. 당신이 내 평생의 명예와 건강을 어떻게 망쳤는지 법정에서 똑똑히 증명해줄게.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끝까지 간다. 나 퇴직금 넉넉해. 당신들 이사 갈 때까지, 아니 이 집 팔고 나갈 때까지 변호사 사서 괴롭혀줄게. 당신이 망친 내 노후 돈으로라도 다 받아낼 거야. 제 입에서 나간 말은 화살이 되어 새댁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늘 당당하던 새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옆에 서 있던 그녀의 남편이 제 발치에 머리를 조아릴 때까지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에게나 베푸는 사치라는 걸 저는 30해 교직 생활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3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정막이 흐르는 거실. 위층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남편 성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며 자기가 너무 무심했다며 제 거친 손등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 눈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겼다는 쾌감보다 지켰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쓴맛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독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을까? 왜 상처를 주고받아야만 평화가 오는 걸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전의 평화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깨지고 다시 붙여진 흉터 있는 평화였죠.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위층의 이삿짐 트럭이 단지를 떠납니다.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정숙 씨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소음이 사라진 자리, 다시 피어난 화초들과 함께 정숙 씨가 전하는 노년의 진정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음이 떠난 자리에 핀 꽃. 여러분, 전쟁이 끝난 뒤에 정막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먼지 내려앉은 폐허 위로 조용히 햇살이 비치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602호가 금매로 집을 내놓고 이삿짐을 싸기까지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법적 대응과 관리사무소의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무례함이 온 단지에 소문난 걸 견디지 못한 모양이더군요.
창밖으로 파란색 이삿짐 트럭이 단지를 빠져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3개월 전 희망에 부풀어 저 트럭을 맞이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얄미운 새댁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막상 마주한 감정은 씁쓸한 한숨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왜 서로 그토록 핥혀야 했을까 하는 허탈한 말이죠. 먼지투성이가 된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주인 마음을 대신 알아주듯 말라 죽어버린 화초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죽은 가지를 쳐내고 흙을 갈아엎고 아주 작은 수국 모종 하나를 새로 심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는 물도 자주 주고 사랑해줄게. 꽃잎을 어루만지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화초를 가꾸는 건 결국 제 마음을 가꾸는 일이었는데 미움이라는 도끼에 가려 정작 소중한 것들을 돌보지 못하고 살았네요. 그날 오후 남편이 커다란 택배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 층간소음 방지 매트야. 제일 두껍고 좋은 걸로 주문했어. 우리 집엔 뛸 사람도 없는데 이걸 왜 샀어요? 우리라도 조심하자는 거지. 우리가 이 고통을 아니까 아래층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런 서러움 주지 말자고. 그동안 내가 당신 마음 몰라줘서 정말 미안했어. 남편과 거실 바닥에 엎드려 매트를 한 장 한 장 이어 붙였습니다. 이 매트는 소음을 막아주는 도구이기도 했지만 우리 부부의 갈라진 마음을 이어주는 반성문 같기도 했습니다. 아래층 사람이 고마워할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상처를 남에게 주지 않겠다는 결심, 그것이 제가 찾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제 제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불안한 정적이 아닙니다. 가끔 위층에 새로 이사온 노부부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면 저는 빙글에 웃음이 납니다. 아, 저분들도 우리처럼 평화를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동질감이 느껴지거든요. 찻잔 속의 물줄기가 평온하게 멈춰 있습니다. 더 이상 위층 소리에 심장이 뛰지도 천장을 노려보며 밤을 지새우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돈으로 사는 물건이 아니더군요. 사랑하는 사람과 숨을 쉬고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단호한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나부터 먼저 손 내미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 오늘 날씨 참 좋네. 오늘도 저는 창문을 활짝 엽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들어오고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들어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숙 씨. 이제 당신의 숲에서 마음껏 숨 쉬세요.